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약간 좀 이렇게 연표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자료가 그렇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올 연말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해서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저도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 원고를 이제 발표 원고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이걸 봤는데 제가 이제 이게 좀 객적인 소리인데 처음으로 제가 밤새고 읽었어요. 이런 게 제가 웬만해서는 밤 안 새는데 이거 보면서 진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밤새고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단순히 뭐 중2 결혼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만해가 그 대처숙 문제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선불교 유신론에 여기에 만해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만해가 왜 출가를 했고 왜 이 사람이 결국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됐느냐 이런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중2 왜 결혼하냐 그러면 뭐 사람에게 유교가 있는데 그걸 억누르면은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결혼을 해서 부인의 내조를 받아가지고 수양을 하는 게 성불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세속 얘기고요. 스님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교 논리로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이 안에 보니까는 그게 나와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늘 다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만해라는 사람이 왜 출가를 하게 됐고 왜 조선불교 유신론을 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라가 어려워요. 주권도 빼앗기고 사회는 분열되고 민족은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해가 택한 게 불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스님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불교를 택했는데 왜 택했을까? 왜 하필은 불교냐? 유교도 될 수 있는 거고 기독교도 될 수 있는 거고 많잖아요. 그거는 불교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양반은 독립운동의 철학으로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불교를 택했을까?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몰라요. 몰랐는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불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세속화됐으니까. 그래서 그 불교를 고쳐가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책이 많거든요. 잠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저 일본의 그 만행짜리에 올라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그 하늘 아래 사람 없고 하늘 위에 사람 없다는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 만행짜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근대화를 했다는 사람. 그분이 쓴 책이거든요. 나중에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이나 학문의 권장이나 이런 책을 보세요. 꼭 보십시오. 그래야 만해를 알 수가 있어요. 춘원 이광수 같은 사람도 다 이 책 봤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도 다 이 책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얘기를 교수님으로부터 전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조금 어렵기도 한데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이제 많은 걸 얻어 가실 겁니다. 네. 그럼 교수님을 아시죠? 지난주에 보셨죠? 동국대학교의 그 고영석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한국불교에서.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2번째로 이제 만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손 박사님,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만해 그 연보,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특히 이제 이 지역, 홍성 지역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제 출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홍성에서 태어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요청 받은 대로 만해의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 된 텍스트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1910년에 집필이 되고 1913년에 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공식적인 첫 출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전에는 사실은 만해라는 존재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보를 쓰다 보니까 연보를 쓰는 분들이 이제 만해 선생한테 전에 듣고 쓴 것도 있고 또 추정해서 쓴 적도 있어서 기록한 사람들에 따라서 출입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뭘 했고 몇 년에 뭐 했고 하는 기록들이 지금 몇 가지 나와 있지만 그게 딱 맞춰보면 좀 이렇게 오류들이 좀 보입니다. 독립운동사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불교계 내부에서 보는 게 있고 또 문학 쪽에서 보는 게 있고 사학 쪽에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아마 올해 제가 강의를 끝내고 종합적으로 원고를 마무리할 때는 총 정리를 좀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은 만해의 첫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만해 사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해 사상의 출발이고요. 그 완성은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할 조선불교 유신론을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불교 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통도사에 머물면서 불교 대장경을 섭렵해서 그것을 한 권으로 방대한 책입니다만 압축한 그 대전이죠. 그러니까 대장경을 한 권으로 추려낸 겁니다. 되게 대장경을 한 자로 추리면 마음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권으로 추려내는 작업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뭐 저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마지막 제가 회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대장경을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좀 이렇게 뽑아내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대장경을 개별적으로 뽑는 방법도 있겠지만 경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고 뽑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그 대장경을 뽑아내는 불교 대전과 달리 조선불교 유신론은 어떤 의미에서 만해가 19세기 말에 이 조선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상황들, 지금 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가 위급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전통적인 도가도교는 이미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고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나라 사상을 이끌어왔던 흔히 말할 때 뭐 불도유 삼교 우리 여러분 되게 유불도로 많이 알고 있지만 불교하는 사람은 불도유, 불선유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불교, 도가도교, 유교라고 하는 3교 중에 특히 조선조의 통치 이념에 있던 유교 성리학이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죠. 1차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전에 그 퇴계나 율곡에 의해서 공고화됐던 성리학이 이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부터 실학이 또 등장했지만 이미 도가도교는 계속 조선조 성리학 때 이단이라고 비판을 받아왔죠. 심지어 유교 내 심학이라는 양명학조차도 이단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퇴계조차도 벽이단론을 쓰면서 제자들이 양명학에 침문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19세기 말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조의 사후, 그러니까 정조가 1800년에 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흔히 말할 때 정순, 헌철, 고순 그러죠. 정조 성하 이후에 이제 순조, 정순, 그 다음에 헌종이 있고 철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고종이 있고 대원군 집정이 좀 있으면서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다가 나라가 국권을 비탈당하는 이제 19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실 이제 만해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그 자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인식도 남다르게 파악할 줄 알게 되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파악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도가도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이미 오래됐고 유교 성리학차에서 이단으로 비판받은 도가도교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우리가 율곡 이희 선생이나 석의 박세단 같은 분도 도덕경에 대한 주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석의 박세단 같은 분은 이 유교 성리학문의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상당히 그 곤혹을 치운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불교나 양명학이나 도가 도교는 사실은 존재감을 가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조 내내 보면요, 불교는 고려, 신라, 또 고대 4대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시대, 고려 시대 이래 주류의 철학이고 사상이었고 종교였기 때문에, 비록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조선조의 통치이념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뿌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적어도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는 우리나라 사상의 주류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조선 전기의 유교 성리학이 통치이념이 되면서 이제 불교 비판을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삼봉 정도전의 불시작변이나 권건 양촌 권건의 신기리편을 비롯해서 여러 유자들이 이제 불교 비판을 했지만, 이제 불교는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기화 득통의 현정론이나 유석지리론, 또 이후에 좀 조선조 내려가면 백곡천흥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간패석교론, 그러니까 석교라는 불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간하는 석교를 이제 폐지하라고 하는 유자들의 상소에 대한 불교적인 대응이 바로 간패석교론입니다. 백곡천흥대사의 명문장이죠. 조선조 500년에 아마 가장 뛰어난 문장일 겁니다. 13개 조목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인데, 아마 조선조의 가장 유명한 문장 중에 하나가 율곡의 천도책처럼 과거에 이제 산문으로, 운문이 아니라 산문으로 과거에는 2차례 하니까 그런 글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간패석교론 같은 명문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를 방어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불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의병과 함께 성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지켜간 공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교 정책이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후에 적어도 영정조 시절 들어오게 되면 불교 사찰들이 이제 좀 복원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기와도 긋고 차도 만들고 종이도 하고 또 진상도 하지만, 어떤 자생적인 경제력이 좀 확보되면서 불교계는 사찰을 좀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양명학이나 도가 도교에 비해서 불교는 그나마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만해 19세기 말에 살았던 만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외구 또는 외세들이 들어오는 시대,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자, 대원군 시절 전후에, 그러니까 헌종, 철종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이제 외세들이 들어오죠. 우리가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이 이미 제너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일본 앞바다에 들어와서 일본을 강제로 문호를 개방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던 일본이 또 우리나라에 강화도로 들어와서 운양호, 운여호를 이끌고 와서 이제 안포를 사격하면서 또 문호를 개방하는 결과로 결국 부산, 원산, 인천까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 직전에 이미 우리가 병인양요, 신비양요, 서원철폐 이런 프랑스, 미국 또 내부적으로 서울을 또 정비했죠, 대원군이. 이런 과정 속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또 이런 시절에 이제 만해는 유년시주가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또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간파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904, 5년에 러일전쟁, 5년에 얼사늑약, 좀 잘못했군요. 1905년이죠, 얼사늑약. 경술피탈, 1910년. 우리 흔히 이제 경술병탄이라는 말도 쓰고, 경술국치, 요새는 국권피탈이라는 말도 쓰죠. 또 11년에 사찰령과 시행령이 또 제정 반포되면서 조선 반도 전체에 있는 불교 사찰의 휴지 인면권, 이것을 이제 총독과 관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식의 만해는 살았죠.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외세들이 들끓는 이런 시기에 이거를 자아가 강했고, 이런 만해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을 감당하는 조선 정부의 무능력,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동학과 같은 좀
쪽에 그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알다시피 이제 또 청일 전쟁, 동학을 빌미로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조선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 만해는 출가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주권이 뺏기고 국권이 이제 무너지는 이런 현실에서 또 양반과 상민들은 또 자신의 처한 입각지가 다 달랐죠, 형편이.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하급 관리 출신의 자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이웃 친구들이나 친구들 집에 있는 여러 한문 전적들을 보면서 한학을 좀 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이제 출가 이후에도 한학을 접합니다만, 이런 전통 한학을 나름대로 익혀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의 그 만해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이미 그 존재감을 잃어버린 도가도교로는 어렵고,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는 유교 성리학 가지고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불교는 여전히 민중들, 백성들 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사찰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해가 이쪽 홍성 지역에 살면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인연이 있었을까? 글쎄요, 지금 뭐 자료가 없어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기 오면서 그냥 40여 년 만에 가보고 싶었던 수덕사 옆에 향천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수덕사는 그때 79년인가 그때 수련대를 가면서 갔었는데, 그 옆에 있던 향천사를 가고 싶은데 못 갔다가 지금 오늘 갔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 수덕사, 향천사일 테고요. 이쪽 공주에 가면 갑사, 동학사, 또 과거에 본사였던 마곡사, 옛날에는 마곡사가 본사고 수덕사가 말사였거든요. 지금은 수덕사가 본사고 마곡사가 말사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아마 수덕사나 갑사는 화엄 10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이 조선 후기 불교에, 또 우리나라 불교의 교학의 대명사는 화엄학이죠. 화엄종이고, 그리고 수행의 대명사는 선이어서 되게 우리나라 불교를 되게 화엄과 선법 이런 말을 씁니다. 또 화엄과 선이 만나서 화엄선이란 말도 쓰죠.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입각한, 화엄경에 입각한 이제 선법으로 이사무예, 사사무예 할 때,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할 때, 적어도 의상처럼 리리무예 법계, 리에서 리를 추구하는 이런 법계도 얘기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교와 선이 만나는 지점, 화엄종 사찰들이고 나중에 선종 사찰이 됩니다만, 수덕사는 초기 이래 뭡니까? 되게 삼론이나 법화경이 성했던 사찰입니다. 그리고 갑사는 이제 화엄경이 성했던 사찰인데, 근래 이제 수덕사는 경허선사 이래 만공선사부터 뭐 벽초 또는 이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찰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은 삼론과 법화격토의 그 중심 사찰이었고요. 이런 그러면 고대 백제가 일본의 나라 해안 시대 일본의 그 사천왕사 와시오 축제 있죠, 맞절이. 그 축제도 역시 지난 1900년대 수덕사와 일본의 사천왕사의 그 자매 결연을 통해서 맞절이, 그러니까 마치 조선조는 조선통일사처럼 고대 백제 시대는 이제 상국인 백제에서 선진 문물이 일본을 통해 들어올 때 외나라 그때 그것을 재현한 것인데, 역시 그때 흐름과 같이 법화, 삼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만해는 아마 이 지역에서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으나 아마 뭐 갑사나 마곡사, 수덕사, 향천사 같은 절들이 적어도 천년 고찰이니까 이런 자락에서 자연스럽게 접했지 않는가. 뭐 홍성의 천장사도 있죠. 옛날에 천장 아니고. 또 저쪽 가면 간월남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호서 지역에 있는 사찰들의 영향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를 바로 접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출가를 하고 법주사를 거쳐서
강원도 설악산까지 넘어가고 금강산까지 가는 그런 배경에서 불교를 본격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유교 성리학과 도가 도교의 길을 열지 않고 오히려 불교를 매개해서 불교 쪽으로 길을 나섰던 것은 그 당시에 처했던 여러 상황들, 조선 유교 성리학이나 조선 도교의 상황들을 짐작해 볼 때 저는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 불교를 택한 이유 중에서요. 혹시 그 신분적인 거, 이 사람이 정치지향적인 것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억측일 수 있는데 경상도 쪽에서요. 그 충청도 쪽에서는 이제 위정척서가 굉장히 강한데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경상도 쪽은 다 채석파로 바뀝니다. 계몽사상 쪽으로 바뀌어서 간호해방하고 학교 세우고 막 독립하러 만주로 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선조 500년 동안에 걔네들은 조정에 출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경상도 쪽에서 남인들이니까. 당시에 불교 상황이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는데 그때 막 일본에서 조동종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교가 이제 길을 피니까 그런 면은 없었을까. 물론 이게 좀 속된 생각이긴 하지만은요. 근데 이분이 만해가 왜 불교를 택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런데 얼마 전에 홍성에서 어떤 스님께서 홍성에서 만해가 불교를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동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우가. 그러면은 홍성에 그런 사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성련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 색가시라는 동네 그게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쪽에 이제 조선시대의 스님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군대를 안 가고 지금도 이제 양심수라 그래서 이제 병역을 달리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남한산성에 가서 성벽을 쌓든가 그렇지 않으면 절에서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종이를 만든다든가 또 저기 뭐 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와를 기는다든가 아니면 뭐 목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출판업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나온 책 중에서 불교 책들이 꽤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장이라든가 또는 홍명집 뭐 모자 이용론이다 이런 책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에 대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감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주자 이게. 그리고 아버지가 중인 출신이니까 또 과거도 못 보고 똑똑하긴 하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영향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을 보지 않았을까. 불교 쪽에 형신론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현실을 부정하고 참 자아를 찾는 이런 것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이제 교수님께 다양하게 지금 1700년대 후반에 이제 그 아까는 백곡천흥은 간패서 그런 얘기했지만 배감성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남한산성 병자관 이후에 성과 그 성병 역할들 성병장 역할도 좀 하는데 이쪽 그 전라북도의 임자도라고 하는 섬에 그 가흥대장경이라는 그러니까 명나라 때 간행했던 가흥장이 일본으로 건너가다가 그때 이제 대만의 실력자였던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역을 주도하면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이제 명나라 대장경 가능한 대장경을 옮겨가고 물론 많은 도자기와 함께 가다가 임자도에서 난파를 당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안 그쪽 많은 도자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 이제 많은 전적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흥대장경 불교 불서들이에요. 이 불서들이 이제 남한산성으로 옮겨집니다. 남한산성으로 옮겨지는데 그때 이제 이 배감성총 대사가 그 불교 전적을 이제 우리 사찰로 좀 전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전라북도 사찰에 있었는데 정부하고 이 남한산성의 그 의병 대장하고 성병 대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9,000종 가까이 역을 건네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판명을 한 5,000여 군의 사찰을 간행한 그 경전들을 다시 불교 사찰에 많이 반포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쪽 호서 지역 이쪽에 그런 전적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하나 좀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에 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쪽에서 이제 그 보건사지 보건 문제로 했을 때요. 그때 그걸 하면서
이쪽에서 불경을 간행한 그걸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자 이용로는 불경 쪽에다 집어넣지 않고 유학 쪽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홍명집에 있는 건데 이건 개환 스님인가 그분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불교 책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쪽에서 어떻게 그런 걸 봤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홍명집까지 광홍명집 같은 게 이제 초기 불교 들어올 때 이제 신멸 신불멸론, 네. 그러니까 육신과 그다음에 이 마음이 둘이냐 하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불교는 둘로 보고 이제 육아에서는 이제 하나로 보죠. 네.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형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데 뭘 다시 있느냐 하는데 이건 유래를 얘기하니까 그걸 둘로 나눠보는 거죠. 그런 논쟁들 초기 이제 중국 불교 격의 시대에 많이 써졌던 책들이 다 집성된 지금 얘기하신 모자 이용론이나 형신론 같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중요한 책이죠. 그런 책들이 대장경 안에 들어 있었을지 저기 여기 저 정암사라고 있거든요. 예. 그 왕사인데 예. 그 정암사 같은 경우는 그 책들이 꽤 제법 있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남당 한원진 선생도 거기서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한산수도 가고. 예. 그럼 이제 만해가 그때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요 핫계리거든요. 홍성구 밑에. 예. 핫계리서까지 걸어가도 되죠, 정견님. 그 핫계리서 거기 저기 정암사가 광천인데, 참. 예, 쭉 정견님이 그쪽이 잘 아시니까. 예. 그 핫계리에서 정암사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기 싫고 그 집이 양장을 했어요. 그 만해 처갓집이 양장을 했기 때문에 일하기 싫고 노는 건 좋아하고 만해가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씨 뭐 집에서 그냥 집에서 일하라 그러니까 에이씨 그래서 절에 가서 또 스님하고 얘기하면 또 죽이 잘 맞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이 있는 사찰이나 또는 책이 들어온 게 되게 한글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천년고찰을 따지면은 이제 고산사도 있고 구항에도 몇 개 사찰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거기 그 창건지나 이런 걸 봐서는 없고 정암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찰이었고 성련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감 이설 선생이 중창불사를 해서 여기 서원이 없어요. 예. 다른 데 서원이 있는데 예. 서원이 없다 보니까 그걸 중창불사를 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파리장서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홍성이 예. 이 홍성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서는 만해가 그런 쪽으로 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워낙 이 사람이 술 같은 걸 좋아하고 아주 성격도 그 얼굴 보세요. 관상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보통 아닌데 그런데 똑똑해요. 아 똑똑하고 진짜 아주 깡다구도 있고 아마 몸에도 옷 벗겨 놓으면 그림도 좀 그렸을 거예요. 용 그림은 몰라도 저 부처님 그림 좀 그려놨을 거예요. 등에다가 이런 분이에요. 만해는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듣기로는 굉장히 똘똘하고 깡다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스 기질도 있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틀리면은 그냥 뭐 위아래가 없어요. 아주 뭐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뒤집어 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중에서는 만해의 그 기계를 본 사람이 있겠죠. 그것이 아닌가. 그 정암사에서 오랫동안 그 주석을 하신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해가 이쪽에서 한 적이 있다.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가 만해가 16살, 14살이 1892년, 1894년이 갑오개혁이에요. 근데 갑오개혁할 때 주동자가 김옥균인데 김옥균이 안동김씨란 말이에요. 이게 저 김자진 장군 그쪽 계열이거든요. 김자진 장군이 양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홍성 사람들이 이쪽에 대한 지지를 많이 했어요. 이걸 다 봤을 거라고. 김옥균 그거 있죠. 의병 전쟁이 있어요. 의병 전쟁할 때 만해가 지금 그때가 17살, 16, 17, 18, 19, 20인데 이 혈기왕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참 못 견딜 것 같은데 저희 같으면은 이거 그런 예, 뭐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자아가 강하고 네. 그런 인물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주변에 사찰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찰에 많은 이런 서적들, 서책들이 아마 만해를 그렇게 이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 시대 상황이 유교 성리학이나 도가 도교로는 기대할 수가 없었고
역시 이제 오랫동안 함께해왔던 불교가 민족 속에 백성들 속에 살아있는 그 현실을 아마 만에는 보고 결국 불교가 말하는 그 주체, 내가 그 부처고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본도 이 불교를 오랫동안 국교로 해왔던 나라니까 결국은 일본이 불교를 이제 선교사로 포교사를 통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할 때 들어왔던 일련종이나 그 다음에 정토종이나 조동종 같은 여러 그 선교성들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를 의식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그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물론 좀 더 달리 말하면 오쿠무라 엔싱이라고 하는 그 일본 정토지구 성녀들은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이미 들어옵니다. 임진왜란 때 한양에 들어와서 한양에 조선 불교 정토진종 포교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란에 피해서 밀려간 이후에 1592년이잖아요. 1599년 7년 전쟁하면, 그리고 다시 한 200년, 그러니까 1700, 한 250년, 한 300년은 좀 안, 207, 80년 만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진이 들어오거든요. 오쿠무라 엔신가가 그 어디입니까? 명동에 뭐 여동생 호퍼집도 하고 호남 어디에 호스톤 요군가 학교도 세우고, 그 오쿠무라가들이 이제 정토 신종이니까 또 그 성녀들 4대문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요청했던 일련종의 좌야전료. 그게 1894년이죠. 94년, 예. 그러니까 좌야전료라고 하는 그 일련종이거든요. 네, 맞아요. 오쿠무라 엔싱은 이제 고전에 이미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 또 다케다 한지 같은 조동종 성녀도 들어오고, 94년이면 다 들어오고. 예, 이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본과 우리는 또뭐 물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고 불교 여러 가지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로 만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 보여준 모습 보면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 내적 상으로는 이제 유교 성리학의 문제, 도가도교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그가 의지할 배경은 역시 불교가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도 동네에서는 하거든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스님들이, 한국 승려들은 이제 그 조선 그 한양을 못 들어갔대요. 그렇죠. 과천에서 이제 바꿔 입고 이제 지금 말하자면 등산복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승복 입고 못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붕괴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때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결국 만해가 그 불교는 선택을 했지만 본격적인 거는 아무래도 일본에 가서 그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이제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법주사를 거쳐가서 설악산 들어갔다가 행자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집으로 왔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나가서 네, 다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이제 법주사를 통해서 설악산 갔던 것처럼 어떻든 간에 불자가 확실하게 되는 것은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덕도라는 게 수구덕도.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1905년. 네, 그렇죠. 비구계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도,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일본에 아까 말씀하신 후쿠자와 유키치라든가 또는 일본에 유학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거. 신학문을 어디선가 이 사람이 접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예. 출가해서 아마 강원도 금강산에 유점사에 있을 때 이제 석전 박한영, 영호당 예, 정호, 박한영, 예, 예. 영호당 정호 추사에 이제 그 제자였던 추강 그 누구죠? 하나가 하는 그 제자 강의죠. 강의에 이제 한시도 지도 받으면서. 강의도 만나나요? 예, 그렇죠. 강의가 바로 추사의 제자잖아요. 예, 예. 추사를 시봉했던 강의에게 시를 배웁니다. 아. 영호당 정호가. 영호당이. 영호당이. 그러면 저기 만해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호당이 이제 조선에 나중에 교정도 하지만 불교 종정, 예. 한학 특히 이제 교학과 선학과 유락의 대가예요. 그가 이제 강원도 유점사점에 있을 때 만해가 만납니다. 그럼 이제 그 추사의 제자가 강의고 강의한테 시를 배운 사람이 영호당인데 영호당을 만나는 거예요. 영호당 만났고 만해 그 박헌영도 그때 박한영도 만나는 거고. 박한영이 영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결국 만해가 이제 선진 문물들의 시각이 열리는 게 바로 영호당 정호, 흔히 말해 석전 박한영이죠.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은. 예, 박한영을 통해서 이제 그 서계여의 영환지략이나 그다음에 그 양계초의 은민실 문집을 아마 그쪽을 통해서 전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강원도 건봉사, 금강산
검동사가 그 당시에 이쪽 그 원산 항이 개방되어서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본 외국 네. 선선이 들어오는 거기서 문물의 외국 문물의 중심이었기 그렇죠. 네. 때문에 이쪽은 인천이고 이쪽 부산이지만 그쪽은 그렇게 들어와서 원산항이 거기가 이제 학교가 처음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박헌영도 그 주세주기가 그 박헌영 결혼의 주세주기 그쪽이고 예. 그쪽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늘 선방에서 뭐 강원도 금강산에서 한철 나는 게 수자로서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전통이 있어왔고 그럴 때 영호당도 그쪽에 머물렀고 거기서 만해를 만난 것 같고 만해는 영호당을 만나서 영안지략이나 그 엄비신 음식을 소개받고 상당히 그 경도됐던 모양입니다. 저희 유학에 이제 유학 사상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다움이 이제 유학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 인자에가 갖추어질 숫자가 유학이니까 예. 사람에게 갖추어진 것은 사람다움이고 사람다움을 배우는 게 유학 사상이라 그러는데 사람다움이 되려면 일단은 저 깡다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 사내다움. 예. 그 사내다움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이 폭력이 저기 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내다움을 사람다움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중요한데 김자진 장군 같으면은 이지혁 정서가 그랬답니다. 예. 윤봉길 의사 같으면은 윤봉길 의사가 혼자 한 것 같지만 유교부식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만해 같은 경우도 이게 사내다움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다움은 결국 영호당을 만나면서 교수님 예. 그걸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 지금 조선불교 유신론에 여기 서문에 석전산이 참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해가 유신론을 쓸 때 처음에 이제 참을 붙인 게 석전산이니까 이마전자 영호입니다. 영호정호입니다. 영호당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건백서까지 이제 만해가 총독부 중천에 올렸을 때 그 뭐 성녀들을 결혼시켜 달라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해가 이걸 썼을 때 이렇게 참을 붙일 정도로 만해를 또 인정한 측면이 있어요. 박한영은. 그래서 이제 이걸 비판을 받지만 대단한.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영호당을 만났던 강의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강의도 이게 독립운동사하고도 관련이 돼요, 그 사람은.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런 맥으로 이어지고 만해는 아마 이 석전의 영향을 9년 차입니다. 7870년생이니까 영호당이 뭐이 설집안에서 뭐 서성이 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그분이 여기 저 경호스님하고 관계된다는 분이 말씀이시죠? 경허선사 경허집에 보면 영호당이 어릴 때 경허가 써준 시가 실려 있어요. 그 집안에 조카딸인가 어디 결혼. 저 위에 전라남도 영구사 영구원 예. 거기에 있고 거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분의 교정의 역할을 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제 아직도 살아 계신 걸 아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1870년생인데 조선불교 교정을 두 차례 했고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의 또 선사이기도 하죠. 미당 활동대 중앙불전을 이끈 분이 바로 영호당이고 이분이 와세다 대학 거기 일본 안 가셨죠? 아니죠. 이분은 전통 그 네. 강학을 이었던 분이고 그 영향 속에서 이제 만해가 많이 개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임재정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석전과 만해가 같이 합니다. 뭐 도반이자 사형일 수도 있으나 하여튼 9년 연상이고 마치 원효 이상이 8년 연상이고 도반이지만 영향 속에 있는 것처럼 9년 연상인데 만해의 정적 어떤 그 지주 역할도 했던 인물이 아닌가. 그리고 동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하면서 중앙불교 전문학교의 그 기반을 다진 인물이 바로 영호당 네, 영호당이 원형입니다. 명사 대호남에 강주를 하면서 또 동대 초대 그 명진학교 이후에 불교 고등 강숙할 때 강사도 하고 영호당은 뭐 이 한학과 교학과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대가에서 그 영향 속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된 그럼 거 이분이 그 나중에 무슨 그 대공성 스님을 만날 때도 다 그럼 이분 어차피 이분이 저 추천서는 갖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호당이 써준 거를요. 뭐 추천사 아니어도 이미 뭐 출가하게 되면 사실은 뭐 다 같이 통하니까 배경성을 직접 찾아간 건 이제 만해가 찾아간 거로 보이고요. 그래도 내가 박헌영 영호당한테 예. 내가 좀 뭐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땡이라 그럴까? 그렇지 않아도 이미 뭐 만해 정도 그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충분하게 배경성 용성 스님하고도 아마 관련이 충분히 되고 또 독립운동에 참여시킨 인물이 이제 만해잖아요. 용성을 33년에 등장시킨 것도
이 사람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1910년, 11년에 탈고를 하는데 그때 갔으면 불과 시간이 한 6, 7년밖에 안 되거든요. 7, 8년. 이 사실 7, 8년 동안에 불교를 그렇게 꿰뚫고 있고 일본도 갔다 오고 할 정도면은 상당히 명석하거나 과거에 또 뭐가 백운성 그 영호당을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겠죠. 그게 가능한가요? 불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5, 6년 공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교 이론을 해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덕도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그 수구덕도의 약칭의 덕도고요. 예. 일본의 공화자 대학에 6개월, 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 4개월 반 정도. 구경하러 갔다 왔겠죠. 3월 말쯤 가서 9월 아마 초점 고마자를 떠난 것 같으니까 그 니코까지 갔으니까 도쿄 거쳐서 아마 10월 초에는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한 뭐 4개월 반이나 5개월 정도 이동 시간이 배 타고 가니까 길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일본에 가서 봤던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영향 다시 말하면 그 일본 불교의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측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나 그들의 앞선 선진 문물 부분은 배워야 된다는 게 이제 만의 입장이었고 돌아와서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쓴 과정도 있지만 다만 이제 불교계 적어도 배경이 연결되는 배경을 준 사람은 영우당이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가 저도 이제 봤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법화경 다 읽어봤는데 예.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불교가 그 얘기가 그거였고 뭐 어떻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교가 어렵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옛날 분이라 어떨지 모르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마자 와서 이제 동대 전신인 명진학교 옆에 이제 청량을 지금 붙여가지고 네. 그 여기 지금 나왔듯이 그 청량 그날 1908년에 청량사무소 세웠는데 청량사무소 세워서 이제 명진학교에 붙여가지고 세운 기구인데 그것을 세우면서 그 소장을 하고 또 동대를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불교의 중앙에서 활동함으로써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임재종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1908년에 원종을 이제 세웠지만 그러니까 조선조 연산군 때 없어진 선교 양종을 적어도 한 400여 년 만에 500여 년, 400여 년 만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불교 종단을 세운 게 원종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일본의 또 조동종의 연합체맹을 통해서 일본 불교에 팔아먹는 식으로 되니까 임재용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이제 10년 이해광이라는 분 이해광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전후에서 이제 이 석전 박한영과 또 그 진지렁 여러 가지 당시에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들하고 교류하면서 임재정 운동을 벌인단 말이죠. 광주 정심사, 또 송강사, 또 부산 범사까지 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해의 존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간에 그런 일련의 과정과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면서 아마 더구나 지금 얘기했던 이 석전 여기에 이 참을 쓰면서 이걸 이제 일종의 감수를 받으면서 결국은 어떤 간에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기꺼이 참을 써주면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주류 속에서 이제 흡수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만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1907년 12월 달에 신민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을산의격하고 이제 그 정리조약 다음에 우리나라 끝났다. 근데 신민회 쪽에도 그때 스님들이 안 들어갔겠죠 그때는요.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만회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가죠. 네, 신민회 쪽이 이 사람 1911년에 그 백오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백오인 사건 쪽이나 그런 거에서는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911년에 이제 그 만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강 하면서 만주로 넘어가는 거. 그때는 1911년에는 국망을 해서 독립운동 때문에 만주로 간다는 게 뭐 널리 알려진 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당시에 어떻게 계속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더 보시면요.
자, 나라의 존립과 민족의 자립을 위한 길을 찾아 나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 당시 이미 우리가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경험하면서 결국 그 전쟁의 무대가 지금 조선이 되는 이 불행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만해가 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뭐였을까? 그게 결국 그가 도달한 곳이 불교였고, 불교 유신의 길이 결국 대한 독립의 길이다. 이게 둘이 아니었다. 대한을 어떻게 독립시키느냐. 결국 불교를 유신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고 자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면서 거기 유신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성질에서 찾고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유신이란 말 자체가 이미 기존의 것을 새롭게 이제 바꿔나가는 거지만, 우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성질이라고 하는 그 조선불교 유신론의 총 17장의 논의를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서론과 마지막에 결론을 제외한 15장의 이제 논설을 붙인 겁니다. 그 제목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6페이지에 있는 6페이지에 있나요? 어느 종교든 조선불교 유신론의 목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넣었는데, 목차는 여기 없던데요? 이게 하나 있을 겁니다. 뒤에 넣나요? 여기 있군요.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조선불교 유신론은 17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머리말이 있고요. 서가 있고 서론이 1장이고 17장은 결론입니다. 이 중에 이제 앞에 2장이 불교의 성질이고 3장이 불교의 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선 오늘 강의할 내용의 중심이 이제 불교의 성질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성질이란 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만해는 지금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게 그렇듯이 종교와 철학이라는 문제, 이게 이제 서양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양 철학을 얘기할 때 그리스 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이론이 강한 반면에 실천이 좀 부족하다. 아니, 단순화시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적 헤브라이즘은 이론은 좀 약하지만 실천이 강하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인도 철학, 불교 철학은 오히려 이론과 실천이 나란하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유할 때 원이라는 하나의 삶을 비유할 때 삶이라는 하나의 원 속에서 이 구심으로 뻗어가는 것과 원심으로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면, 철학은 사실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원심으로 뻗어간다면 종교는 구심으로 수렴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도 철학은, 불교 철학은 바로 히랍 철학과 기독교 철학,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가지는 어떤 편향, 다시 말하면 이론이 실천보다 강한 헬레니즘과 실천이 이론보다 강한 헤브라이즘을 종합하는 것처럼 이론과 실천이 나란히 가는 이런 그 사유 체계를 갖는 게 바로 이제 불교이기 때문에, 인도 철학의 이제 꽃을 내게 불교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이론 속에 실천이 있고 실천 속에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 철학은 바로 궁극으로 인도 철학의 꽃은, 열매는 이제 불교 철학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럴 때 우선 이제 종교와 철학이라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란 말은 이제 동양, 특히 화엄 여러 전적에는 종이라는 게 마루종자죠. 교라는 그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으면 저 위에 대들보, 대들보가 사실은 마루죠. 마루 때 집의 하나의 건물의 제일 중심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가는 가르침, 이게 종교인데, 이제 서양의 종교학자 엘리아드나 이런 막스밀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릴리전이라 번역하다 보니까 중세 이래 신과 근대에 들어오면서 신과 분리된 인간들이 다시 신의 영역에 리전을 재결합하는, 그러니까 신의 영역으로 다시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라는 말을 릴리전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옳은 번역은 아니지만 서양적 번역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라는 말이 어떤가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을 말했고, 그 최고의 가르침을 굳이 말하면 불교를 말했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종교는
만약에 이제 서양 유일신교를 릴리전이라 하면 며칠 전에 우리 그 교불련의 어느 교수가 올린 것도 그런데 코스믹 릴리전이다. 그러니까 신과에 결합하는 신적 종교라면 오히려 불교는 우주적 종교다. 코스믹 릴리전이다. 그러니까 우주적 종교요? 예예. 그 불교는 정의가 좀 그런데. 그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굳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이 계세가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우주계까지 가는 게 불교의 도량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분리된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교는 오히려 이제 이 우주 삼라만상까지 다 통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종교는 기본적으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철학은 이제 이론적인 측면 속에서 이렇게 마치 레고를 쌓아가듯이 이렇게 이론을 정립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 화엄에서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중중무진이란 말이 있죠. 중중무진. 중중이란 말은 중이 거듭중자입니다. 레고를 쌓아가듯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세로의 세계입니다. X축보다는 이제 Y축의 세로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레고를 쌓는 것이 바로 중중의 세계고, 무진은 두 발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실천적인 측면. 이게 바로 이제 무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중중무진은 바로 세로축과 가로축을 온전히 말하는 그런 건데요. 화엄의 도리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X축과 Y축 사이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 있죠. 오늘 결성향교에서 1시 반에 우리가 만회 강의를 한다라는 이제 1시 반이라는 시간과 결성향교라는 공간, 2시에는 뭐고 3시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만난 무수한 점들이 있죠. 점들이 하나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점들의 연속이 선이 되고 선들의 연속이 면이 되고 면들의 연속이 입체가 되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게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중과 무진의 세계, 그러니까 X축과 Y축이 만나는 그 점들의 연속이 되는 것처럼 바로 결국 중중과 무진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와 철학이 수놓는 시줄과 날줄,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압축해서 말하면 종교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건데, 그 종교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종교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역시 이제 실천의 측면이라면, 철학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이제 인식의 문제고 이성의 문제겠죠. 근데 이제 만에는 불교의 성질이라고 하는 장에서 불교의 성질을 지금 인간 행위의 기반을 이루는 종교적 삶의 길과 철학적 삶의 길 중에서 불교는 바로 철학적 종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이제 종교적 철학이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교가 기본적으로 불교를 되게 철학이냐 종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철학이다, 어떤 사람은 종교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생활 윤리다, 어떤 사람은 뭐 생활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뭐 도덕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불교는 철학이면서 종교이고 종교이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 그 불교가 이제 만해가 철학적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적 종교라는 개념이 이게 성립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게, 예. 제가 이제 종교를 릴리전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고 철학은 아무래도 우연을 인정해야 되겠죠. 근데 과학이니까, 과학은 우연을 인정하니까. 예. 근데 이게 철학적 종교, 그래서 이게 어감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예. 똑같은 말 아닌가. 동양 철학에서는 철이라는 게, 철학이 결국 철학이 종교니까요. 철학이 종교고, 그 논어에 보면은 이제 인부실기춘을은 역가종해라. 그 이제 하기편에 나오거든요. 그 친한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은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 거기서 이제 마루종자가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역가종해라 그래서 그게 같은 말인데 이게 만에는 다르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동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경학이라는 말은 고전 주석학이잖아요. 그렇죠. 서양의 경학은 사실은 뭐 그냥 국학이고, 우리도 사실 그 의미를 좀 달리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지혜에 대한 사랑, 애지라잖아요.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소피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지혜에 대한 사랑 이런 의미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사와 명사를 나란히 변기할 때는 뒤에 명사를 앞에 명사는 수식어나 형용사적으로 바뀌듯이
철학적 종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 굉장히 이성적 종교 또는 이제 아주 논리적 종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과학적 종교 이런 의미라고도 해석이 될 텐데, 하여튼 이제 종래 불교가 많이 오해되어 왔고 만해 시절에 그럴 때 불교가 갖는 본질을 보니까 철학성과 종교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굳이 말하면 철학적 종교지 종교 따로 철학 따로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 철학이라 해도 말은 안 될 것은 아니나 만해가 이제 액센트를 둔 것은 역시 철학적 종교라는 의미의 액센트를 두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불교를 재건이랄까요? 불교 철학을 재구성할 수 있고 그 재구성한 맥락 속에서 이제 유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게 좀 철학이요. 동양 철학은 이제 이 철학이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이론과 실천이 구분되니까 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칸트니 뭐 헤겔이 다 똑같이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이제 현실과는 벗어나잖아요. 이론하고 특히 플라톤의 이데오론 같은 경우도 물 자체를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거는 이성은 실천 이성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따르면 대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할 때 예를 가지고 제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실천 이성에 의해 자각된 합리성의 조리다. 그러니까 실천이 이성에 의해 자각된 합리성의 조리.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성적으로 하면 되는데 동양의 합리성은 이제 처세술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를 따지는데 여기도 보니까 만해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교수님이 쓰셨길래 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 합리적이라는 게 서양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것은 이제 형식적인 거, 형식지향적인 데 대해서 동양의 합리성은 가치지향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좀 다른데 이 만해가 철학적 종교라고 했을 때 이 철학이 만약에 이성적인 걸 떠났다면 만해는 굉장히 선진적인 사람이거든요. 예. 서양 철학으로 서양 철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건 굉장히 탁월한데.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접하면서 서양 철학을 접한 거죠. 간접 필터를 통해서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죠?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당시에. 일본에 이제 고마자와 대학에 가서 아스다 후산 교수를 만나서 서양 철학 강의를 좀 들은 것 같고. 또 그 이노우에 테츠치의 그 제자의 서양 철학서도 좀 본 것 같고 또 본인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서양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단원 척구 핵심들을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처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에서요.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1910년에 신문화운동이 납니다. 그 호족이라든가 그렇죠. 그 호족이라든가 또는 그 부사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풍우라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신문화 운동이 나올 때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실용 이성 부분을. 특히 호족 같은 경우가 이제 과학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현학 논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과학이냐 현학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만해 같은 경우는 과학 쪽에 서 있는 거고 그 호족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현학 쪽이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그 현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런 만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 이제 동경이라고 하는 지점이 뭐 건대 서양 유럽을 옮겨놓은 곳이고 동경이라는 사항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곳이어서 그러니까 동경에 모이던 사람들, 특히 이제 아시아의 사람들이 주로 모여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서양 건대를 옮겨다 놓은 동경이라는 현실, 뭐 동경대학을 비롯해서 뭐 와세다니 뭐 게이온이 그렇죠. 그런 대학에서 서양 철학 강의들이 뭐 계속 번져가고 있으니까 독일 철학을 중심으로 그런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이미 접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동경대학이 1877년에 만들어지는데 동경대학이 체제가 되는 게 1886년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후쿠자와 유키치라든가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겠다. 가능하죠. 이미 뭐 1868년 메이지 전후로 지금 유럽에 한 400~500명 유학을 보내잖아요. 네. 일본에서 영국, 뭐 독일 비롯해서 프랑스, 유럽의 그 근대 문물을 다 흡수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1년에 일본에서 이제 제국 의회를 만드는데 일본의 정치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영국식 민주주의하고 독일식 민주주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영국식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이 이제 시게노부라는 사람이에요. 와세다 대학을 세운. 근데 이토 히로부미는 독일식 민주주의를 했는데 결국은 이토 히로부미를 택하는 바람에 일본이 그렇게 천황제로 그렇죠. 독일계로 예, 가고. 예, 입헌군주제식으로 가서 이상한 데 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럼 만해 이전에도 이렇게 만해처럼 이렇게 서양의 과학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사실 철학적 종교가 아니라 과학적 종교라고 봐야 되죠, 오히려. 뭐 그런 측면이 엄밀한 사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이라는 예. 의미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불교를 과학적 종교로 본 사람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서 아마 그런 인식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만해는 완전히 다른데요. 조금 앞선 시대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김옥균의 예. 서성부활되는 유대치 같은 예, 거 예, 있죠. 예. 중인으로 이제 북경 뭐 이쪽에서 많이 오는 인물들 보고, 그다음 오경석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 속에서 아마 뭐 이동인도 있고, 우리 이동이 성녀죠. 네. 이런 흐름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 명성하고 고종을 만나면서 국제 정세를 얘기했던 이동인 이런 맥락들이 앞선 시대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종교나 철학 이런 의미를 생각했던 것은 역시 이제 만해에 와서 가능했던 것 같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일본에 와서 동경에 머물면서 고마자 대학 비롯해서 서양 철학사를 공부도 하고 또 아사다 후산 교수의 강의도 듣고 또 후쿠자 유키치나 뭐 아까 양계초의 그 저술들까지 포함해서 그 나름대로 자기가 파악한 불교 인식, 그게 이제 유신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 속에서 나름대로 구성한 그런 이 불교 재인식의 어떤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아까도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나요. 84년에. 근데 일본의 중국에서는 양계초에 의한 무술 변법, 변법 자강 운동이 그게 몇 년이냐면 1898년이에요. 거의 이게요. 한 14년, 15년 차이 납니다. 후쿠자 유키치가 탈화론을 쓰는 게 18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885년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건 뭐 없어. 왜냐하면 그때 후쿠자 유키치가 김옥균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김옥균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김옥균이 외세 의존적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 김옥균이 그 동양의 나폴레옹이라 그랬다고요. 그게 실패하면은 아시아는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후쿠자 유키치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외세에 저항하자 그랬는데 일본은 러시아 애들로부터 북해도에 침략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김옥균이 성공하면은 부가 있었는데 김옥균이 실패했거든요. 그게 끝났다. 그래서 1885년에 탈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1885년 전까지는 제국주의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는 중국에서 무술변법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해라는 사람이 이게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은. 지금 교수님께서는 철학적 종교라 그러셨는데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은 그 철학이라는 게 이제 필라소피가 아니라 위센샤프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언스 같은 거죠. 그렇죠. 예. 학이라는 거잖아요. 예, 독일 말로 하는 위센샤프트나 또는 사이언스 같은. 예. 야, 이건 엄청난 건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조선 불교 신론에서는 뭐 잘 안 드러나 있는데, 일단 기본 불교의 성질이라는 글에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잡고 출발하고 있다는 거. 그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학자들이. 그 부분을 좀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뒤에 이제 뭐 연불당 폐지하고 이 뒤에, 그러니까 뒷부분에 주목을 했지. 적어도 서론 다음에 불교 성질에 대한 나름대로 이 철학적 관점을 확고하게 그게 세우는 없었어요. 그 부분에 주목을 많이 못했죠. 뭐 선행 연구 없는 건 아니나. 이게 저도 이걸 선행 연구를 봤는데요. 예. 조선 불교 유신론에 대해서 할 때 대부분 보면은 제가 이게 그 정현수 선생이 쓴 건데 보통 보면은 조선 불교 유신론에서는 개혁방하면서 승려의 금원용 문제, 대처성 문제, 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 2장 이후의 문제에 좀 주목했고, 오히려 좀 2장의 불교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 그럼 저희가 조선 불교 아까도 이제
승려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승려 결혼할 수 있느냐. 이게 불교 논리로, 그러니까 이경 해경으로 풀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2장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니나 2장과 뒤에 부분을 같이 풀어가는 게 또 따로 없고 오히려 2장 이하에 좀 집중하는 논문들이 많고. 그러면 이게 불교 대전, 조선 불교 유신론과 불교 대전을 같이 보나요, 보통? 불교계에서? 거의 안 보죠, 같이요. 불교 대전의 의미의 중요성을 최근에 좀 의식하는 논문들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크게 안 봤다가 그래서 결국 만해 사상의 출발은 유신론이고 결론은 나는 불교 대전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이제 교수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시종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요새 불교 대전 연구가 좀 되면서 만해 역작으로 보죠. 그럼 시편담이나 유마경은 어떻게 되는? 그건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문제는 개인적마다 좀 다릅니다. 그 종교가로서의 그 유마경이나 그 시편담은 종교가로서의 그 만해고 앞에 거는 철학자로서의 만해로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시점 자체가 13년에 나온 조선불교 유신론, 14년, 15년에 나온 이제 불교대전, 이게 같은 시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금 얘기한 유마경 강의나 시편담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데, 이걸 이제 만해 사상의 이렇게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까는 이제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나는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연도의 의미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유신론과 대전 사이의 축을 놓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유마경이나 시편담이나 뭐 니매침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만해가 그 불교 대전이 나온 게 14년, 15년 됐던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3 그때부터 3.1운동에 참여하던 그 기간에야 이제 불교계 정화운동을 했다고 치고, 예. 어차피 19년 정도 되면 만해는 불교계 거목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해가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3.1운동 예, 때. 예,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상 김복환 선생이 이제 독립운동 의병 전쟁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같이 간 의병들이 자신의 목숨이 죽을까봐 걱정하니까 지상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죽을 줄 모르고 독립운동했냐? 너 인마 여기 왔을 때 이미 목숨 걸고 한 거 아니냐? 무슨 죽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근데 만해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할 때 만해가 뭐라 그러냐면, 너 살려고 했냐? 너 죽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죽을 자리를 보고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해는 이미 그때 큰 인물이 됐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철학체계거든요. 저희 정교님께서도 다른 거는 뭐 뒤에 거는 하니까 저희는 이제 결성이고 향교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도대체 만해가 왜 독립운동에 투신을 했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불교냐, 그게요. 타로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만해가 불교에 들어갔을 때 의식이 어땠고, 3.1운동 전에 만해는 도대체 어떤 수준에 와 있었는가, 그건 이제 정교님이 저한테 계속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강의 부탁을 드렸던. 그러니까 이제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불교 대전을 쓰면서 여기도 좀 나왔지만, 결국 만해는 세계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좀 강조하듯이 우리 플라톤의 각주라는 그 화이트헤드의 서양 철학사에서 서양 철학사 2500년은 플라톤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벌써 20년대 훨씬 지난 얘기예요. 근데 만해는 지금 10년, 13년에, 그렇죠. 10년에 아니 세계 철학이란 기본적으로 불교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 얘기를 먼저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좀 근데 어떤 간에 지금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 대전이라는 것까지 편찬한 이미 이후에 만해는 이미 불교를 전모를 다 나름대로 체감을 해서 이제 자유자재하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신론에 대한 충격이 이제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 불교에 대한 충격이 커서 유신론을 썼고, 그 맥락의 연장에서, 물론 이제 그 연장은 당시 일본이 여러 학자들이 난조 분유라든가 또는 이런 학자들이 유럽에 유학을 다녀서 영국이나 독일 그 불교 대전을,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불교의 개론, 불교의
대장경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맥락의 영향을 받아서 돌아와서 만해는 불교 대전을 쓰긴 합니다.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면 일본의 근대 그 일본 학자들의 그 어떤 유럽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받았고 만해 역시도 그것을 의식하면서 구성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역시 굉장히 주체적으로 선별한 거로 보여요. 이게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일본에서 근대성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헤겔하고 막스 베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동양이 지속의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해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강의가 그 얘기를 양계초가 그 얘기를 쓰더라고요. 지속의 제국이라고. 근데 지속의 제국이라는 용어가 이제 헤겔이 쓴 말이잖아요. 마르쿠제, 막스 베버도 그랬고. 근데 당시에 일본의 그 근대성,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근대화가 안 됐다. 근데 거기 이제 주작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작. 근데 일본은 주작에서 이제 그 하야시 라장을 통해서 이제 이토 진사이, 오기소라이, 뭐 노리나가 거쳐서 근대성을 쫙쫙쫙 진행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만해가 그걸 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막스 베버가 얘기할 때 아시아 사회와 이제 전근대 그러니까 유교와 종교를 그러니까 유교와 그 사람이 유교와 도교인가 그걸 쓰지 않습니까? 종교 이용을 해서 막스 베버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합리적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헤겔이 이제 실체성의 세계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만해의 불교 철학을 보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뭐 하여튼 영향 속에 있다고. 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는 막스 베버를 들이대면은 이게 막스 베버 입장에서 불교를 보면 이거 마술의 세계거든요. 불교는. 근데 마술의 세계죠. 뭐 있어요. 뭐 잡으면은 없어. 근데 놓으면은 있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잡으면은 없어. 근데 놓으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술 마술인데 만해는 그런 건 안 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고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일단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좀 시작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13페이지 주 17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불교 유신론은 일본의 만해가 1908년에 건너가서 3월 말쯤 가서 아마 9월 말쯤, 10월 초쯤 돌아왔을 수 한문이 있는데 어떤 거 제가 드리고 갖고 계신 건가요? 예, 13페이지. 13페이지 주 17번 13페이지 주 17번입니다. 예, 돌아와서 이제 일본 불교에 개명한 일본 불교에 자극을 받고 우리 불교, 조선 불교를 혁신해야 되겠다, 유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17장의 하나의 그 논문집입니다. 이건데요. 그중에 이제 제 머리말을 빼고 1장이 서론이고요. 17장은 결론입니다. 2장의 불교의 성질, 노은 불교지 성질, 그리고 3장의 불교의 주의, 4장의 불교 유신은 파괴로부터, 5장 성녀의 교육, 6장은 참선, 노은 참선, 7장은 연불당의 폐지, 8장은 포교, 노은 포교, 9장은 사원의 위치, 10장은 불가에 숭배하는 소회, 11장은 불가의 각종 의식, 12장은 성교의 인권회복은 생산에서, 13장은 불교의 장래와 성리의 결혼 문제, 14장은 사원 주직의 선거법, 15장은 성례의 단결, 6장은 사원의 통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계기가 먼저 2장에 만해가 인식하고 있는 불교의 성질, 만해는 기본적으로 불교는 철학성과 종교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철학성보다도 종교성이라는 의미에 주목을 하면서도 철학적 종교로서의 불교를 자기가 기본 입각지를 세우고 조선 불교를 이제 유신해야 하겠다는 이런 맥락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번, 3번, 4번을 하는 건데요. 2번, 3번, 4번이 이제 주제인데 2번에 거기 보면 철학적 종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만해의 핵심 사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네. 결국 이제 만해가 일본에 가서 그 앞선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라고 해도 좋고
서양 종교의 앞선 여러 테크닉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일본 불교가 흡수해서 상당히 그 모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조선 불교의 견조 볼 때.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조선 불교를 새롭게 유신해야 되겠다. 근데 유신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유신은 파괴다. 파괴는 뭐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유신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의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데 그중 15개 주제로 지금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과정에 불교의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 뭐 그다음 주의도 있고 유신은 파괴로부터 2, 3, 4 같이 봐줬습니다만 이런 전제 위에서 교육, 참선, 연불당 폐지, 포교, 사원의 이치, 그다음에 이제 소회라고 하는 이제 불상, 그다음에 불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의식, 인권 회복, 여기 이제 그 성계 결혼 문제 얘기하고 있고요. 13장도 그렇습니다. 12장은 이제 생산해서, 그러니까 성녀들도 뭔가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13장은 이제 결혼에 대한 당위성, 또 선거법의 어떤 개정에 대한 문제, 또 성녀들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부분을 단결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원들을 통할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조선조 이래 국가가 불교 교단을 관리할 때는 중앙에 거기 있었고 1902년에 원흥사라고 하는 여기 지금 창시초등학교 자리에 도서관리소라고 해서 연산군 때 없앤 불교 교단을 통할하는 사무소를 관리소를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나중에 조선 총독부에서 1910년에 사찰령을 반포하면서 전국을 30일 본산제, 나중에 화엄사를 추가해서 31본산, 30본산에서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요새 말하는 교구 본사, 다시 말하면 이제 각 지역에 지금 북한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각 지역 도 단위로 많게는 뭐 경상북도는 전도사찰이 한 6개 되나요? 경상남도 5개, 뭐 전라남도는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그 본사 단위로 있어서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고 말사당의 사암 이렇게 쭉 하위로 내려갑니다. 이게 중앙 통제, 중앙에 총무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통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그 조선 불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일본 불교의 견주어 볼 때 또 서양 종교가 몰려오는 현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성리학이나 도가가 아니고 불교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 유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괴로부터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논문집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 만해가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개혁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마치 그 중세 유럽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고 많이 흡사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승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돌아다니면서 탁발하지 말고 너 스스로 농사져서 먹고서 살아라. 해야지 무슨 중이 무슨 특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 거. 근데 이게 당시에 안 받아들이죠 이런 거는. 조선 불교 애들이 받아들일까요? 갈등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성녀 결혼 문제 같은 경우는 만해가 이제 건백서를 중추원하고 참의원에 낼 때 만해를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미 총독부의 정책도 그런 방향에 있긴 한데 총독부가 노골적으로 결혼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성녀들이 결혼했고 또 당시 그 국내 성녀들 한 70~80%가 결혼을 했다는 현실 속에서 만해는 이제 건백서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 불교를 다 망쳤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미 성녀들이 저걸 있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다들. 그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너무 쉽게 망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만해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건백서를 올렸는데 그게 왜 중추원이나 참의원이냐 하필이면 근데 그 당시에 국군을 잃었으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건의할 곳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배경성은 이제 만해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만해가 제일 먼저 한 게 아니다. 만해 이전에도 이미 봉원사 서대문에 신촌에 봉원사라는 절의 성녀가 이미
성녀들 결혼을 해야 된다는 논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해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만해 이제 그 이후에 했던 건데 본격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불교가 지금도 그렇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독신과 결혼의 문제고, 한국 불교가 특히 이제 이 독신성과 결혼성의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그 상처가 좀 있죠. 이것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승려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만의 주장 있잖아요. 만의 주장을 한번 불교 논리로 한번 교수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뭐 사사무예나 유마경 갖고서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신라 때나 고려 조선 때 보면요, 결혼한 성녀들은 많이 보입니다. 유수성이라는 뭐 놀고 먹는 성녀도 있지만 결혼 성예가 많이 보이고요. 이게 제도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독신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게 독신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일본 불교 때문이기도 하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미 신라 고려 조선 문헌에 보면 실록이나 이렇게 성녀들 결혼 예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불교는, 우리 불교는 독신이 중심이었다는 맥락 속에서 보면 일본 불교의 영향 속에서 독신 부분이 더 강조됐던 것은 분명하고, 정화 시절 1954년 전으로 보면요, 그 당시 7,000명의 대처성, 결혼성과 독신성은 뭐 200~300명이었다가 나중에 500~600명 급조된 이제 독신성이 만들어지고 해서 7,000명 대 700명 이렇게 대립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 승려가 결혼을 했으니까 까마귀 날짜 배떨어진다고 만해가 일본에 영향받아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실제로는 뭐 이게 대세인데. 일본도 사실 승려들이 결혼 안 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도 태고종은 비군이는 결혼 안 하고 비구만 일부 7대3이라는 얘기를 90년대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얘기할 뿐이지. 어떻게 이제 정리를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은 이제 그 만해가 왜 우리 사상의 축이었던 뭐 불교, 유교, 도교 속에서 뭐 도교야 존재감이 없다 하더라도 유교가 아니라 불교였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시 여러 상황에서 볼 때 불교만이 결국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불교에 출가를 했고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 불교의 선진적 모습, 물론 제도적인 모습에서 운영의 모습에서 그 부분을 받아와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쓰면서 그럼 불교의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불교는 종교성과 철학성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불교가 가야 될 것은 역시 철학적 종교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인식이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해는 이제 유신의 기반을 확보했고 그 속에서 일본의 뭐 난조 분유나 이런 여러 학자들의 그 선행 작업들, 달리 말하면 대장경을 압축해서 한 구도로 만드는 불교 개론, 이런 그 영향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와서 유신론을 쓴 이후에 바로 불교 대전을 편찬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물론 개인적으로 불교 공부를 심화시켜가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후에 만해가 보여준 많은 불교 활동의 그 저력이랄까요, 힘의 원천은 역시 바로 불교 대전을 편찬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불교 연구나 일반 우리 사회의 이 만해가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널리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종교의 의미가 집중이 안 되고 교단의 어떤 개혁, 유신 이런 쪽에 좀 집중돼서 만해의 유신론이 그냥 불교 내부의 그냥 개혁론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제 만해의 어떤 철학관 또는 사상관, 뭐 종교관 이런 의미를 먼저 반추해 볼 때 조선 불교 유신론에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만해가 이해가 되고, 또 만해를 이해하는 방식이 20세기 우리나라 뭐 조선이든 대한이든 시기에 이렇게 만해만큼 전방위적으로 고민한 사상가가 과연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뭐 단순하게 하나의 한 일인의 성녀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 일본의 지금 후쿠자 유키제를 제일 먼저 건대를 칩니다만은 중국은 사실은 굳이 말하면 뭐
여러 학자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이제 뭐 불교식으로 보면 거기에도 양인삼, 양문회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밑에서 타이시 태어가 나오고 구양경무가 나오고 또 장병린도 나오고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적어도 과연 누가 있는가 얘기할 때 지금 개화사상가로 김옥균 뭐 일찍 떠나서 또 이동인 같은 사람도 얘기하지만 남겨진 저술이 없어서 그리고 뭐 그 외에 몇몇을 얘기하지만 전통적 의미만이 아니다. 뭐 근대적 의미에서 하나의 철학자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볼 때 역시 제가 볼 때는 만해가 제일 먼저 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지 육일준 선생이 쓴 동방 서유견문록이요. 그 예. 어마어마한 책인데 알려지질 않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육일준 선생도 조명을 해야 되긴 한데 이제 전통 사상에서 볼 때 많은 오히려 얘기는 없겠죠. 예, 서유견문은 뭐 서양을 견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건 견문기 같은 거여서 우리 고유의 뭐 불교든 유가든 도가든 간에 고유의 어떤 뭐 샤머니즘까지 포함해서 고유의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문제의식을 갖고 혁신해 갔던 이런 사상가로는 만해 이외에 월북했던 그 최익환 선생 있죠. 저 다산 정약용 전집하신 분. 그 예. 면후 박정석 제자. 예.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신데. 예,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뭐 월북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교 쪽에도 우리가 그런 인물이 과연 또 누군가- 정인보 선생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전방위적으로 것 같아요. 보기는 어려울 것 보기는 같고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글쎄 뭐 화서 이항로나 뭐 또 이 여러 가지 아무리 봐도 거기는 완전히 진짜 예, 저 위성적사라서 예, 그러니까 어우 거기는 그 이후에 뭐 간제 선생 같은 경우 봐도 거기도 거긴 더 예, 심하고요. 예, 그러니까 유교도 사실은 마땅히 뭐 내세울 만한 인물 물론 이제 뭐 도산 안창호 그것도 기독교 배경이고 뭐 이제 거기 또 달리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수은 최재우나 해월 최시영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신간회 때 유림 대표로 들어가신 분이 한 분이 그 이제 최익환 선생하고요. 또 한 예. 분이 이제 여기 지산 예. 김복환 선생의 막내 아드님이신 예, 김명동 선생. 예. 그분이 이제 두 분이 들어가세요. 예. 여기 홍성 분이거든요. 예. 그분도.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에서 유교가 좀 살아있는 존재감을 별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돼 있죠. 우리가 뭐 제사 차례 명절 때 이동 많이 하지만 유교 때문에 진짜. 그 다음에 도교 도가가 지금 여전히 뭐 도관들 관리하는 쪽이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뚜렷한 인물이 뭐 사실은 크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고 민족 종교에서 뭐 나철이나 또는 뭐 우리 강정산 이런 분들 얘기해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이제 전통 종교, 전통 주류 종교 쪽에서 이제 역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김교원 선생이라고 있죠. 대전교 2대 교수였던. 예. 넘어가서 예, 만주에서. 예. 김교원 선생이 예. 성균관 박사했었는데 그분도 예. 참 대단한 그래서 분이셨죠. 이제 살아있는 현재 종교가 역시 불교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좀 만해를 단순히 불교에만 가두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철학자 사상가 20세기 초에 누굴까? 최근에 이제 뭐 김지하성이 일주기 학술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 역할을 이제 한국에서는 철학자 사상가들이 끊어진 역할을 이제 시인들이 했다. 이런 연구도 나와 있는데 시인들요? 시인들이 이제 서양에서 철학자 역할처럼 시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철학자 역할을 대신했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죠. 근데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제 설득력은 있으나 시라는 장르가 가지는 어떤 짧은 형식, 뭐 시집 한 권 이런 것도 있지만 역시 이제 철학적 구조, 사상적 구조를 온전히 담아내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시대적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으나 역시 산문의 논리적인 어떤 형식의 저작을 가지고 한 인물을 칠 때 역시 만해 이후에도 많이 안 보이는 여기 것 같고. 홍성에 가면 홍동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 이제 홍동에 가면 그 풍무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박막도서관인가 그런 데가 있는데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예. 그 홍동이 상당히 그 근대성적인 곳이 많아요. 지금도 거기 대학이 있었고요. 예. 네, 거기가 홍성이 좀 요상한 동네죠. 여기 좀 이상한 동네예요. 여기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우리 다석 유영모 함석헌 예. 김교신 이런 분들 그분들이 얘기하지만 거기 그분들이 있던 그런 얘기도 하지 뭐 케이커 이쪽 얘기하지만 우리 전통에서 뿌리 내린 오랫동안 적어도 1000년 이상 이렇게 볼 때는 역시 불도유 삼교 배경에서 유교든 뭐 도가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인물로는 역시 만해 이외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잘 과문한 탓인지 그래서 만해가 또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만해의 한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한계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채워야 할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 그럼 우리 21세기 또는 20세기, 21세기에 새로운 철학자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만해를 다시 보게 되고 만해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을 하면서 대부분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불교계 안팎에서 일어났던 그 아까 12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찰용 그러니까 승려가 결혼하는 문제, 대처승 문제라는 그거를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 원고를 보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만해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게 불교를 택했고 독립운동을 이거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밝혀진 거는 결국 영호당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대호각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견문을 하고. 근데 오늘 사실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이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그 일본에 가서 그 이제 만해가 했었던 그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수많은 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노우에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시게노부의 사상이라든가 또는 양계초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양계초가 본 이제 데카르트 그러니까 양계초가 이제 자기가 썼어요. 서양 철학사를 썼는데 만해가 그걸 보고 각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계초는 과연 이제 서양 사상을 제대로 봤느냐, 또 만해는 또 제대로 봤느냐 이런 걸 따져야 돼서 이제 베이컨이라든가 칸트라든가 이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고 이건 또 여러분이 보시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만해의 출가와 수학, 그래서 그 철학적 종교 그쪽으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일본 동경에서의 체험을 우리가 보면서 그 불교의 개혁 그걸 한번 들어가 보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지금 다음 주에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예. 이게 지금 양계초에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칸트의 사상과 양계초가 본 칸트, 그 다음에 이제 만해가 본 칸트 이걸 준비를 하다 봤는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어요. 어제 밤에 하다가 베이컨, 데카르트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양명학도 있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밤새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걸 다음 달에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흥미 있어 할 부분 오늘날 불교의 개혁 문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질문하실 거 안 여쭤봤는데 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좀 잠깐. 어차피 이제 유신론을 썼으면 그 당시에 불교계를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유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유신론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 불교계가 우리나라 불교계가 좀 어떤 상태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조선 불교가 1908년에 지난 연산군 때 없어진 종단 선교 양종, 세종 때 고려 말에 12종이 또는 11종이 있었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 조선 태종 때 7종으로 구조조정합니다. 그리고 세종 때 다시 선교 양종으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연산군 때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종 때는 조선 경국대전처럼 법제 조문에 도승조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종단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1908년에 다시 만들어지는 게 원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구심이 사실 해체당했던 거죠. 다만 17세기, 18세기 후반에 불교계는 이제 산문수업이라 해서 강당이 있었고 강원, 그 다음에 이제 선당에 선원이 있었고 연불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문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교단을 대표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을 해오긴 했습니다. 이제 정비된 상태로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쭉 오늘날 강원의 모습을 재현해 가는 정도고
그러니까 1908년에 이제 처음으로 종단이 확립이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회강이라는 당시 회강사선 해의사 주지였다가 조선 그 원종의 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다케다 한지라는 조동종 그 성녀에게 넘어갔는지 거기 관장하고 연합 체명을 몰래 맺어가지고 조선 불교를 일본 조동종 산하에 그냥 보호 장치로 넣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시봉했던 일부 유학생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알려져서 만해 한용운, 아까 영호당 정호, 또 진정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반대하는 회강사선을 축출하는 노력을 벌여서 원종의 그 조동종 연합 체명을 부정하고 새로 세운 것이 이제 광주 정심사 잘 안 모여서 다시 송강사, 범어사까지 가서 이제 확립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불교 임재종입니다. 1910년에 이제 했는데 그 10년에 했는데 10년에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11년에 사찰령이 반포되니까 한강 이남면에 이제 임재종이 한강 이북에는 북한까지 다 이제 원종이 있었지만 이게 총독부 산하가 되어서 모든 사찰의 주지 임면권, 임명과 면직하는 걸 다 그다음 재산권까지 다 그 총독과 관리하는 사찰령을 반포하니까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이름만 이제 임재종이 있고 이렇게 계속 저항하는 노력 이렇게 됐는데 1919년쯤에 총독부는 또다시 임재종을 다시 일본 불교로 넣으려는 노력을 또 합니다. 그때 또 반대운동을 해서 거부시키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총독부가 이제 인정하는 총문이 만들어지고 총독부가 인정하지 않는 이제 종문이 또 만들어져요. 21년까지. 근데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성녀들에게 몇 자리 주고 총독부에서 인정하는 주지들이 이제 종단을 30본산을 관리하거든요. 나중에 화엄산 늘어나서 31본산이 되지만, 근데 이제 외국 유학생 주지와 본사 주지와 국내에 있던 주지와의 또 갈등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총무원과 종문으로 갈렸다가 이 총문의 압력을 받아가 나중에 총무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결국 총독부 관할로 완전히 접촉됐죠. 게다가 이제 21년에 선화군에서 또다시 선후공제를 통해서 또 저항하는 불교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이게 41년에 조선 불교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이제 강한암 순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항과 부딪히는 속에서 유지가 되고 동대가 또 폐교를 3차례나 당하거든요. 1910년에 한 번 당하고 22년에 당하고 44년에 폐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온상이니까 만해가 동대 제자들이 다 그냥 독립운동의 핵심들이니까 계속 폐교를 3차례나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단이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해체가 됐다가 해체가 안 돼도 힘을 빼니까 온전한 구심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아. 그 불교 청년회 그 다음에 종단 이렇게 만드는 과정 또 만당이라는 조직도 만들어서 계속 저항을 해갑니다. 독립운동과 결합해서. 그런데 구심이 온전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선후공제 중심의 선화권 또 41년의 조선불교 뭐 총문, 종문 결합한 총문이 있지만 이건 뭐 총독부 산하제국 하니까 약간 이제 아웃사이더에서 좀 이렇게 구심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하다가 이제 해방까지 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그러니까 만에 이 개혁안들은 현실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성녀들이 뭐 대부분 결혼했고 다만 이제 일본 불교의 영향 속에서 일본 불교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영향 속에서 만해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에서 좀 개량이 돼가지고 사찰이 그나마 조금씩 바뀌는 개별적으로 교단 중심에서 바꿀 수는 없었고 교단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노력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만해가 예. 유학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힘이 이제 불교 쪽에 있을 거라고 봐서 이제 출가하셨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교에서 희망을 봤을까요? 일단은 이 교단이라는 어떤 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불교라는 종교의 어떤 그 존재감 실체가 사찰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동대가 예를 들어서 1906년에 개교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전국 남북한에 18개 본사 출신의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중앙에 세운 학교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지니까 미래는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유신을 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만에는 가졌던 게 아닌가. 일단은 예.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인적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 유교는 그게 없었잖아요. 해제됐죠. 도교도 거의 없었잖아요. 도교는 없고 유교도 지금 향교가 경화권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무용무진. 뭐 서원임이 뭐 그렇게 됐고 향교가 이렇게 있고 중앙에 성경관이 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살아있는 종교 조직으로서 종교 사찰이 있고 본사라는 게 그러니까 총독부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 자체 내에 이제 남북한에 본사들 18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몇 명을 뽑아가야 장학생으로 각 지방에는 이제 강원들이 18세기 말부터 정비가 되니까 거기 출신들 뽑아가지고 중앙에 이제 명진학교를 세우면서 여기에 건대적 교육기관을 세우고 여기로 유학을 보낸 거니까요. 지방에서 공부한 학생들 뽑아가지고 중앙에서 이런 조직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불교는 살아있는 종교로서 조직이 남아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조직 속에서 뭐를 하려면 결국 불교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뭐 성유관이나 향교나 지금 서원은 거의 뭐 흔적이 없다시피 되고 뭐 도관들도 거의 해체되다시피 그냥 무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또 하나가 그 주사학이라는 거 있어요. 이 주사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양과 동양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서양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생산력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농노들의 이제 역량이 정치적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제어할 때 유럽에는 기사단이 있어요. 영주들이 기사단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시켜서 자영농들, 즉 농노들을 억압을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뒤밀고 계약대로 안 하면은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의 그 지주들, 4대 부들한테 사병이 없어요. 기사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19개 난을 통해서 당나라 때 다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병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양법을 통해서 모내기를 통해서 밑에서 하층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신장됐다고. 근데 이 사람들을 맨날 폭동을 하니까 얘네들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대부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병도 없고 그래서 얘네가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에 기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과거제도가 활성화되고 과거를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자학자들이나 선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국가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경화군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징후들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일본군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해방군으로 보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양반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착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까지 나온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유교 쪽에는 기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유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1910년에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토호들이라 그러면은 뭐냐면 중앙의 권력기관에 기생해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하려는 이게 유학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927년에 유교부식회가 만들어지고 그때 인도지가 만들어졌을 때 만해 선생도 거기다 글을 씁니다. 그 얘기 써요. 니네들은 결국은 중앙 권력에 기생해가지고 기득권을 하는 놈들 아니냐. 이건 유학에 반성해야죠.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불교 쪽은 그게 아까 여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너희가 벌어먹는 건 니네가 노력해서 벌어먹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선승이 그래서 선종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력갱생인데 이런 거는 참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